네, 인면수심, 사람 얼굴에 짐승 마음, 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.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참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. 저희가 좀 더듬어 보기 위해서 심리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. 우리나라 심리학계의 권위자입니다. 최규만 성신여대 심리학과 명예교수에게 듣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사실 참 언급하기도 싫고 너무나 참 알 수 없는 사건입니다. 네. 우선 교수님은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, 전문가 입장에서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부터 좀 듣겠습니다.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아주 심정이 굉장히 착잡한데요. 이게 초기에는 이게 국민의 이제 굉장히 그 감동 드라마로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죠. 그 딸을 이렇게 잘 돌보는 아빠. 네. 근데 이제 말기에는 이제 오히려 이렇게 엄마의 죽음, 또 딸 친구의 죽음,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후원금을 갖다가 이용한 뭐 이제 그 자기의 남용, 그래서 배신감 느끼고, 그래서 이거를 보는 모든 국민들 입장에서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참 많이 그 힘들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. 예.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이제 진술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제 범행은 자백을 했고, 그러나 경찰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이 얽혀 있는 것이라서요. 쉽게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교수님 보시기에는 제일 중요했던 어떤 요인이랄까, 이 사건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것은 어떤 것이라고 보셨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의 그 핵심은 이제 왜 아빠가 이게 딸의 친구를 이렇게 살해했을까? 예. 또 이렇게 살해하는 이 과정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잖아요. 네. 또 딸을 이렇게 이렇게 딸을 이용해서 친구에게 이제 그 수면제를 먹이고 또 이제 그 시체로 이렇게 발견된 이런 그 정황인데, 지금 이제 그 가해자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입을 열지 않죠. 입을 열지 않고 이제 여러 가지 충이 들으면 조금 이제 증거가 나오면은 이게 시인하는 식으로 가지는 이런 모든 게 정황을 보면서 그 어떤 거가 이렇게 떠오르냐면은 이게 성폭력 이 가해자들의 그 범죄 행위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그 특징은 자기의 행동을 갖다 이렇게 부인하고 자기의 그 수치심이 드러날까 봐서 부정하는 거가 이렇게 특징이거든요. 그래서 그 딸의 그렇게 죽이는 그 사망의 동기 이런 측면에서 네. 그 성적인 어떤 이 추행이나 이 성적인 이런 그 이렇게 불법적인 접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뭐 이런 걸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교수님이 그 성범죄 관련해서 그 임상 심리를 많이 연구하셨다면서요? 네네. 그 사례들을 많이 그 보시고 만나보시고 하셨습니까? 실제로 이제 그런 사람들 이 보호 감옥소에 가서 이제 치료도 하고 예. 이런 행동을 많이 했죠. 예. 그런데 이제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처음에 그래서 이제 그걸 숨기고 부끄러워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그러는 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현상입니다. 공통적이고 자기 책임 이렇게 부인하고 이렇게 상대방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행동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려는 거가 이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. 상대방한테 전가한다는 건 대체로 어떤 형태를 그러니까 말씀하시나요? 이제 상대방이 유인했다, 이게 상대방이 옷을 뭐 이렇게 입으면서 나한테 기회를 주었다,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네. 지금 수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이 영학의 범행에 그런 성적인 동기가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게 하는 단서들이 몇 가지 있고요. 그러나 그렇게 또 단정할 수는 없는 그 상황인데요. 지금 말씀하신 처음에 자백을 안 했다는 거 말고 또 교수님 보시기에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또 그것이 뭔가 성범죄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고 또 그 연관시킬 수 있는 단서는 또 다른 거 발견하신 거 없습니까? 특히 이제 그 아내가 의붓 아버지한테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8년 동안이나 그 이렇게 이제 뭐 폭행을 당했다고 이제 고소한 이런 그 상태 아니겠어요? 예, 이제 그런 그 상황에서 그 이제 분명히 이제 아내가 이제 그 의붓 아버지한테 당했다는 이런 얘기를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을 거거든요. 네. 근데 그것을 이렇게 보호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예. 오히려 이제 그런 그 상황에서 그 이렇게 자기 아내에게 예. 이제 그 의붓 아버지를 더 고소하기 위해서 성관계를 한번 더 갖고 참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성적인 어떤 이런 이 관념에서 예. 건강하지 못하고 이 성에 대한 이런 모든 이 가치관이나 이런 거가 굉장히 그 왜곡된 사람이다. 그리고 그 피해자를 이렇게 보호하기보다는
그런 상황을 이용을 해서 또 다른 뭐 자기 이익을 이렇게 추구해주는. 그래서 또 이렇게 약간 그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아내가 이렇게 그 이제 죽었을 때 이렇게 키스하면서 이제 그 영정 사진을 올려가지고 네, 네. 보는 이로 하여금 어떤 동정심을 유발해주는 예. 이런 행동으로 보여졌거든요. 네. 근데 이 가해 이 이제 이 남성은 자기 딸의 그 이제 이런 그 기관 그 사용을 얘기를 해서 그 동정심을 통해서 이렇게 금전적인 보상도 받았고 이제 그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. 또 다시 제2 그 사건을 또 이걸 통해서 유발하지 않나 뭐 이런 그 생각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참, 이 사람이 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? 그런 어떤 아마 성적인 동기가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그 추정 말고요. 또 이 사람 보면서 이 사람의 심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아, 이런 것들이 있었겠구나라고 좀 짚으시는 게 또 다른 것 있습니까?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우리가 그 성격을 예, 뭐 이 사람이죠, 이 사람. 예, 네.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예. 뭐 정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또 이해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접근해 본다면은 예. 이분의 그 여러 가지 그 성장 과정이나 이런 데서 그 부모로부터 이렇게 따뜻한 그 애정이나 이렇게 관심이나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그 이렇게 이 가치관이나 이런 면에서 이렇게 제대로 교육이 잘 안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분의 여러 가지 그 행동을 가지고 보면은 그 이렇게 약간 그 반사회적 성격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요. 그러니까 남을 이용을 해서 그 남의 약점을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추구하고 이 기회가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이렇게 남한테 이제 그 자기 이제 이익을 극대화해 주는 이런 이 측면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네. 이게 전체적인 이 그림으로 그리보면은 이분의 이제 그 여러 가지 성격 이 장애와 또 이게 딸의 그 여러 가지 그 취한 이런 입장 그거를 정말로 이분이 정말로 그 양심이 있고 진정한 아빠였다고 한다면은 네. 그 딸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일을 갖다 했겠는데 그게 아니라 더 나쁜 거는 이 딸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딸은 그 아버지한테 굉장히 의존적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자기의 그 정체성도 이게 발달되지 못한 아주 미숙한 딸을 또 이용을 해서 이렇게 범죄에 이렇게 가담하게 시킨 거 이 자체도 네. 아주 이렇게 좋지 않은 이 죄질이 좋지 않다 네.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예. 또 전체적인 면에서 한 가지 꼭 언급해야 될 거는 이 딸도 일종의 뭐 공범자라기보다는 이게 피해자고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이렇게 불안하고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다. 그래서 그 아빠야 물론 이게 처벌도 이렇게 필요하겠지만 딸은 그 심리적인 면에서 또 이렇게 상담도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. 네. 교수님의 진단이 그러니까 이 딸이 여중생 딸이 이 아빠한테 이 영학한테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것 같다. 그리고 정체성도 잘 발달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보셨는데 왜 그렇게 보셨는지 하고요.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? 어떻게 추정하셨습니까? 네, 아주 좋은 이 질문이신데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3살 정도 되면은 이제 뭐가 옳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 심리적인 이 성격이 발달이 되거든요. 예. 근데 이 아이 입장에서 자기 딸에게 이렇게 수면제를 이렇게 건네라 하고 한다면은 이건 뭔가 그 이게 좋지 않은 사인이다라면 거절을 갖다 했거나 예, 예. 또 거기 와서 또 이 딸이 죽어 있다면은 아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 이 친한 친구인데 하면서 그 상황을 뭔가 이렇게 물어가면서 아버지한테 대항해 줄 수 있는 예. 그런 그 정체성이 이렇게 발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네. 없이 하여튼 뭐 여기에 나온 거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대로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것 이 자체가 아버지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의존돼 있고 그 이렇게 이 아빠도 이 딸을 갖다가 굉장히 종속적인 이 관계로 뭐 이렇게 다스리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나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게 그 희귀병을 치료하는 그 과정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? 어떻게 네, 추론하십니까? 이제 희귀병을 이렇게 치료하는 이 과정 속에서 네. 이제 아빠가 헌신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하고 또 국민들한테 이런 그 이제 인정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도움 받게 됐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. 그 딸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이렇게 자기의 그 심리적인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자기를 진정으로 보호해주는 분이다.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아버지한테 의존 관계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참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상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13살 이제 중학생쯤 됐으면은 판단과 사고를 이제 할 수 있는 그 나이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됐
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겠다. 그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빠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알게 된 뭐 그런 과정. 자, 이 전반적으로 이 부인이 목숨을 스스로 끊은 부분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이 전체적인 이 가계 전체에 어떤 그 큰 심각한 문제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. 네,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한 가정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건강한 관계를 이루고 또 경계도 이렇게 분명하고 네. 이제 그런 맥락에서 자녀들과의 경계도 이렇게 분명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보는 뭐 이런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. 여기 그 내면을 갖다 들여다보면은 절대 그런 거하고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아내가 아버지하고 이게 성폭행 당하고 어떤 피해적인 이 관계가 있고 그런 관계에서 남편이 그 아내를 갖다 지원하거나 지지하거나 보호하는 역할을 갖다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게 딸하고는 아주 밀착이 돼서 네. 그 생겨진 어떤 그 이익을 또 이제 그 아빠는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해서 또 자기 호화로운 그 생활을 하거나 그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예. 이런 이 가정이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굉장히 건강하지 않고 참 이게 국민들로 봐서는 참 많이 그 실망스러울 수 있는 이 가족 구조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습니다. 교수님 이런 그 좀 비슷한 유사점이 있는 사례를 국내나 아니면 해외에서의 사건에서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? 많죠. 그 맞습니다. 해외나 이제 뭐 국내에서나 이제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. 그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인간의 그 모든 행동은 이제 바이오, 사이코, 소셜이라는 이런 그 개념이 있어요. 예.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요인,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특징, 또 가정과 그 사회적인 특징, 네. 뭐 이런 그 전체적인 이 구조에서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분의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지는 이 특징은 이제 가치관의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있을 수가 있고 예, 네. 또 이제 개인이나 이제 이 가족적인 이런 의미를 보면은 이제 어릴 때 부모하고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학대당하거나 방치당하거나 공감을 갖다 못 얻고 이제 이렇게 되주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상대방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안 돼서 그 부작용으로 뭐 이제 이런 그 성적인 뭐 일탈행위에 빠지거나 이게 도박 중독에 빠지거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삐져 나와지는 예. 그 현상이라고 이렇게 봐줄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게 가장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제 가족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국민들한테 또 다시 참 이렇게 경고도 하고 좋은 어떤 그 심각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데 이 가족의 그 핵심은 어떤 그 물질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부 사이에 따뜻한 애정과 사랑 또 이게 부모와 이 자녀 사이에 서로 돌보고 이렇게 애정을 주고받는 예. 따뜻한 이 관계가 깨지면은 거기에서 부작용으로 뭐 각종의 뭐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. 예. 이제 그거를 한번 저는 이렇게 이 심리학자 입장에서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물론 뭐 이거 교과서적인 얘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만이 정답이고 그것만이 근본적인 해법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바이오, 사이코, 그다음에 소시오 이 요인이 네. 그러니까 바이오는 생리적인 좀 그런 것, 그렇죠. 이제 유전적인 어떤 유전적인 요인, 그 것. 생물학적인 요인. 뭐 이 네. 사람 이렇게 보면은 네. 그 약간은 이렇게 지능적으로 좀 떨어진다라고 해주는 뭐 있지만 그렇게 크게 작동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네. 그 지금 이 경우 그러니까 사이코는 좀 성장 단계에서 정신적으로 형성되는 부분. 네, 그 사람의 이제 개인적인 심리적인 특징. 이게 똑같은 이 형제라도 이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자랐다고 하더라도 그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잖아요. 이제 그런 면이 있는 거고. 네, 이제 소셜한 소셜한 사회적인 이런 관계. 측면은 이제 이 사람의 이제 가족 관계, 또 다른 이 친구 관계, 사회적인 관계. 네. 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물질 만능주의적이고 또 인터넷에 빠져 들어가고 해주는 이 전체적인 이런 그 사회적인 관계. 네, 특히 요즘에는 그 인터넷이나 이제 그 게임 같은 데에서 이게 주는 그 메시지가 예. 그 사람에게 생명을 굉장히 경시하게 만들고 네, 네. 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상대방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해주는 뭐 그런 메시지들이 수군돼서 그냥 이렇게 달려오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건강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이 사회 시스템이 많이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
그 짧게 하나만 마지막 여쭤보자면 네. 이 경우는 지금 소시오패스에 가깝습니까? 아니면 사이코패스에 가깝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보면은 약간은 그 사이코패스에 이제 굉장히 가까운데요. 그러니까 그 이제 사이코패스의 그 특징이라는 거가 이제 그 상대방 입장에서 그 이렇게 그 어떤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내 이익을 갖다 위한다면은 이제 뭐든지 그냥 이렇게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하고 나서는 내 행동을 이렇게 부정을 하고 감추고 어떤 죄책감도 이렇게 못 느끼는 뭐 이분이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하지만 그 눈물 흘린 거에 대해서 그 행동적으로 네, 네. 자기 시인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잖아요. 예. 완전히 그것도 이제 가시적인 눈물 가지고 그 상대방을 좀 기만해주는 이런 측면에서 그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최규만 성신여대 심리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이 이영학이라는 인물의 심리를 좀 더듬어 봤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